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봄 소식이 좀 더디다 싶은데 오늘은 또 그래도 한 서울 기준으로 영상 한 10도 정도 되니까 꽤 올라간 날씨인 것 같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주말에 최경사 221회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해방촌이라는 동네입니다. 행정구역상 지명은 아니고요. 해방 직후에 이북 실향민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유명한 달동네 중 하나였죠. 일제 강점기에는 이곳에 조선 신궁의 일부하고 일제 사격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형상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경리단길과 멀지 않기 때문에 요즘 꽤 힙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홍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 멤버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녹음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차가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도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말이잖아요. 네. 주말인데 사실 주말이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이 더 싫단 말이죠. 애들이 등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지금 탈출이 와 있어가지고 기분이 조금 좋은 상태입니다. 네. 업되어 있어요. 네. 안군. 네, 저는 사실 언덕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밥을 먹고 오다 보니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시간이 딱 맞췄는데 원래 계획은 일찍 와가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거였는데 끝나고 갈 때는 언덕길을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택시 타고 오지 않았어요? 여기 올 때? 그래서 택시를 앞에서 내리고 언덕길을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그때 얘기해줬잖아요. 그랬나? 네. 지난번에 제가 인사할 때 청취자분들께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부분이 라미를 이제 로나라고 부르고 안군을 이제 곽쌤이라고 네네. 부르고 노시스를 진주라고 했었는데 이게 다 근데 저도 뭐 예고를 안 하고 우리 멤버들한테 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알아듣겠거니 네. 생각을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네. 두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회차 직전에 다뤘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서 저희 멤버들이 각자 골랐던 단편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이었어요. 네. 근데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둘 다 들으셨으면 뭐 부디 알아듣는 분이 계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 진주가 우리 노시스가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극장 가는 것을 삼가야 하는 그런 상태라서 이번 회차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코너 2주의 댓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에 제이드님께서 달아주신 댓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고 역시나 귀가 루틴으로 최경사 새로운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사전 정보 없이 봐서 청불인지도 몰랐어요. 당황스러운 설정이 꽤나 긴 테이크로 등장해버려서 영화적 흥미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존 오브 인터레스트 관람처럼 내 반응을 시시각각 발견하고 실험하는 시간이 지속되어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주인공은 스스로 기회를 잡는다기보단 누군가 제시하는 선택지들만 디딤돌 삼아 가는 건가 싶어 매력이 없었어요. 시종일관 담배 피고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왜 저 타이밍에 저러지 싶을 정도로 궤도를 많이 이탈해버린 느낌이 들어서 비호감이었고요. 맥스가 언급한 동경일이를 듣고 혹시나 다나구치 지로와 마츠모토 타이오 헷갈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경일일 3권을 다 읽고 이래서 문학동네에서 내는 만화는 믿고 읽을만 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만화를 업으로 하는 작가, 편집자들의 이야기예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읽었던 산책이라는 만화책하고 이 동경일이를 순간적으로 완전히 착각을 해버려가지고 잘못 얘기했고 동경일이는 저는 그 연상호 감독이 시내 21에 보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인가 뭐 무슨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한 걸 보고 읽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그 만화에 관한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주간 만화 잡지들 많잖아요. 그거의 편집자였다가 뭘 하다가 망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한 편집자가 나와요. 근데 이 편집자는 되게 진정성이 만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편집자인데 이 편집자가 과거에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끝내주는 만화를 그렸던 만화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다른 그 만화책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네요.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 브루탈리스트가 왜 불편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주목을 했고 그래서 라즐로의 삶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주인공이 그닥 주도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캐릭터가 아닌 것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전기영화 기대치로 받기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을 느꼈나 봐요 라고 길게 달아주셨습니다. 그 지금 우리 제이든님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여기 뭐 저 말고 네. 왜냐하면 저는 3.5를 줬잖아요. 우리 여기 4.0 뭐 4.5 주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아니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아유 왜냐면 보실 수 있지. 그뭐 네네네. 당연한 얘기 하나 말하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다양한 층위로 이해될 수 있는 영화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 있어요. 라질로의 삶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그날 제 평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라질로의 삶의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담겨 있지 않아요. 뭐 누구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내가 상상했던 그 흐름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이야기들로 자극적인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제이디님처럼 이 인물의 삶을 궁금하셨다면 좀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댓글 넘어가죠. 네, 다음 댓글은 폴라님이십니다. 음. 오랜만에 폴라님. 인사드립니다. 네 분 모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라민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떤 영화나 책을 봐도 특별한 감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책영사를 들을 때는 댓글로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그 순간을 넘기면 뭐 별말도 아닌데 하고 말게 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남의 이야기가 듣고 싶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크게 열고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고 다음 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편은 미키 세븐틴이겠지요. 봉픽 책픽이라는 말도 있듯이 봉준호 감독과 최경사는 통하니까 영화도 네 분의 감상도 기대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저희한테 간간히 메일을 주신 분이 바로 폴라님이셨죠. 아마 그 네. 얘기 오랜만에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대로 정말 지갑도 활짝 여신 것 같더라고요. 표정도 활짝 피셨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목서향님이십니다. 영화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것 치고는 저도 여운이 길지 않았습니다. 전후 시대의 브루탈리즘 건물이라기보단 노출 콘크리트 시공으로 지어진 성수 핫플레이스에 다녀온 기분이었어요. 재밌었지만 무엇인가 생략되어 있고 압도되었지만 컨셉추얼한 느낌. 멤버분들의 감상평이 더 듣고 싶어 노래방 서비스 타임처럼 녹음 시간이 10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미키 세븐틴 보기 전에 여태 못 봤던 옥자를 보았는데 확실히 헐리우드 본 감독님은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싶었어요. 2월 말인데 날씨가 지금은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느낌이 할리우드 본 감독님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하고 뒤에를 안 붙여주셔서 이게 어떤 호인지 의미인지를 불호인지 몰라서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JSHA 땡땡땡님이십니다. 브루탈리스트 건축 양식을 빗대어 등장인물들의 브루탈리즘을 보여준 영화, 인간의 거칠애를 벗겨 속살을 드러낸 영화, 라즐로의 능력과 찌질한 모습, 라즐로를 이용하려다 어렵게 되자 가차없이 내쫓는 사촌, 자신의 명예욕을 채우고자 라즐로를 고용했으나 그의 능력이 자신을 넘어서는 꼴을 못 보는 해리슨의 처참한 악행, 결국 브루탈리스트로 살아온 에르제벳이 문제를 해결하고 소피아를 따라 이주를 한 것으로 제 맘대로 결론 지었네요. 아무튼 저는 무척 마음에 든 영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게 보신 거죠? 그렇죠. 약간 진짜로 갈리나 봐요. 이게 훨씬 더 그 심층적으로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네. 그 기대치와는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실망을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다음 댓글은 버번 위스키님께서 오디오 클립에도 달아주셨습니다. 기생충이 명징하게 직조된 의복이라면 미키 세븐틴은 어떤 문구가 프린팅된 반팔 티셔츠 같았습니다. 미키 세븐틴은 아주 직접적이고 보셨어요? 보시고 올리신 거예요? 달아주신 것 같아요. 오. 직설적으로 느껴지더군요. 두 작품 다 너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조금 더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트리거를 완결까지 봤습니다. 김혜수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매주 챙겨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핫스팟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아내의 추천으로 보게 된 브러쉬업 라이프, 가공
5의 아마 오피스 레이디 1기 등을 만든 바카리즈 무가 만든 드라마라는데 이게 취향에 몹시 맞더군요. 추천드려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음. 뭐라고요 그게? 제목이 핫스팟이요. 핫스팟. 요게 저도 넷플릭스에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 뭔가 회사 얘기 같더라고요. 아하. 네. 저도 뭐 그냥 썸네일만 보고 판단한 거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버버니스키님이 그 전에도 몇 개 남겨주셨. 맞습니다. 팟빵에 많이 달아주시고 네. 지금 오디오 클립 먼저 소개를 하다 아, 보니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바로 네. 네. 버버니스키님은 저저번부터 달기 시작하셨나?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봐요. 맞아요. 예. 팟빵에 댓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예. 나오죠. 네네. 너무 잘 만들지 않으셨나요? 버버니스키? 버버니스키. 그러니까요. 두 개가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근데 읽으면은 버버니스키니까. 예. 네. 버버니스키. 네. 버버니스키? 아 이거 모르시는 나 모르는데. 버번. 아 버버니스키. 네, 네. 네. 그래서 잘 지은 아.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아 그렇구나. 네. 전 너무 센스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버버니스키. 네. 버버니스키. 바로 팟빵에 다신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름 모를 외국인의 방문이 달갑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업무 처리가 제법 복잡하거든요. 또 외국에 있는 내국인의 연락도 반갑지가 않아요. 같은 이유죠. 업무 처리가 제법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듭니다. 브루탈리스트를 보고 스쳐 지나갔던 이름 모를 외국인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서류가 생각났고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떠올랐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외국인 친지들이 생각났고 제가 생각났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거대 담론을 혼자만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결심이 생기더군요. 다음엔 외국인이 방문한다면 꼭 이름을 물어봐야지. 그리고 내 이름도 알려줘야지. 좋은 영화를 보면 자꾸 혼자만의 대화를 나누고 결심하게 되네요. 이 영화에서 가이 피어스와 에드리안 브로디의 파티 중 대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두 사람의 연기가 너무 좋았다는 뜻이었겠죠. 정말 홀린 듯이 그들의 감정에 동조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엔날레 해설은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친절한 해설서 같더군요. 정말 3시간 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슬슬 풀리나 봅니다. 우리네 사회도 잘 풀리는 그런 봄이 되길 바랍니다. 라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버버니스키님도 브루탈리스트를 굉장히 잘 보신, 재미있게 보신 축에 속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댓글은 지양하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첫 시그널 음악도 바꿔주셔서 그런지 청취 제한이 풀렸네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사연이 긴데 그 얘기를 하자면 아 정말 고생을 시행착오가 많았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 폴더 안에 제가 뭐 라미가 이제 그 편집자님한테 파일을 받아갖고 파일 받으면 이제 저도 저장을 해가지고 팟빵에 올리는데 처음에 브루탈리스트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에디트 브루탈리스트 그 다음에 브루탈리스트 파이널 드래프트 그 다음에 브루탈리스트 엔드 게임 아 이번엔 마지막이겠지. 근데 또 해야 돼. 그래서 브루탈리스트 라스트 댄스. 그 다음에 브루탈리스트 더 붙일 말이 없어. 라스트 댄스 1 뭐 이런 식으로 6번이나 새로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가 되었죠. 업로드를 해서 겨우 성공을 했고요. 음원을 이제 계속 뭐가 걸리나 봐가지고 바꿔서 했는데 근데 이게 음원이 이제 2주에 후원 시그널에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난 이상하네. 이게 걸릴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음원이 아니거든. 쇼미더머니 영화에서 멘트인데 이게 왜 걸리나 했더니 어느 힙합 가수 2명의 샘플링에 다 들어가 네,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이게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걸렸고 처음에 한꺼번에 2번이 걸리지도 않아요. 또 한 번 걸리고 또 고쳐서 올려놓으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놈의 음반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엄청 이 팟빵 이 음원 검출 시스템이 사람을 골탕을 매겨가지고 너무 애를 먹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엉망인 게 어떤 때는 걸리고 또 어떤 때는 안 걸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말이 안 아니 돼요. 내가 음원 뭐 어쩌고 저쩌고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근데 팟빵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오디오 클립 조회수가 확 늘었어요. 그런가요? 네, 2배가 넘었습니다. 구독자도 기존보다. 늘었죠. 예. 네. 아 그래서 뭐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 지금 바뀐 오프닝 시그널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그 어라이벌 영화 있잖아요. 네, 디니 네, 빌레브의 네, 네. 그게 떠올릴 정도로 음. 분위기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좀 너무 고급져졌죠. 너무 제 취향 저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네.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단은 이 몇 차례 편집을 해주신 편집자님께서 고생을 또 하셔서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 쇼미더머니도 그
음악을 아예 만들으셨잖아요. 네, 네. 굉장히 감미로운 발라드처럼.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청취자님들이 돈을 안 주시고 우리가 막 네, 악을 네, 써가지고 돈 내라 이렇게 해야지 돈을 주실 텐데. 너무 어쨌든 되게 감미롭게 어. 해주셨죠 중간 호. 주로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을 택하신 것 같고 네. 음원을 어쨌든 이 아예 작편곡을 해주셔가지고 편집자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 시그널을 앞부분에 이제 들어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어쨌든 이 시그널이 저희가 몇 년 동안 쓰던 네.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까지 끝까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다른 플랫폼엔 다 그 시그널로 나가고 근데 이제 팟빵에는 지금 안군이 네. 안군이 좋았다는 걸로 바뀌었는데 저도 이게 괜찮아요. 괜찮고 이거를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바뀐 시그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여기만 따로 올리면 여기만 또 계속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 해야 거니까.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하죠. 예.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음. 메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들썸입니다. 처음으로 메일을 남기게 되네요. 그간 모두 잘 지내셨나요? 몇 주간 개인적인 일이 너무 바빠서 지난번 에피소드의 후원을 깜빡해 요번에는 코니모즈님 스타일을 따라 후원에 남겨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영화관에 갈 물리적인 시간이 나질 않아서 재개봉한 멜랑콜리아 외에는 딱히 영화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작품을 거의 다 봤는데 멜랑콜리아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이 긴장감을 유발하며 충격적일 정도의 미학적인 슬로우모션 시퀀스로 시작되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는데요. 여타 공식을 따르는 영화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독창적인 작품이라 영화관에서 보고 있다는 게 흥분이 될 만큼 좋았습니다. 왠지 맥스님이 요즘에 재개봉을 한 작품을 자주 보러 다니시길래 제가 본 라이카 시네마에 혹시 함께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혼자 하기도 했답니다. 네. 혹시 있으셨나요? 저 라이카 시네마를 너무 가고 싶긴 한데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거기서 가까운 동네에 살고 심지어 연희동에도 좀 살긴 했었는데 지금은 집이 좀 멀어져가지고 예,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영화관에 못 가 OTT로 감상한 작품으로는 키메라, 앙, 라비앙 로즈, 비디오드롬,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등이 있는데요. 마츠코는 거의 매년 다시 보는 작품인데도 마음을 울릴 만큼 좋았습니다. 노시스님은 매년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젠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는 작품들을 소개해주는 방송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책을 소개해 주셔서 지난 에피소드가 참 좋았는데요. 마침 사두었던 젊은 작가상 책을 펼쳐 보편 교양을 출퇴근길에 읽었는데 안군의 성격이 곽쌤과 닮았다고 하니 괜히 안군의 목소리로 글이 읽히기도 했습니다. 바쁜 일정이 끝나고 다시 영화를 열심히 보러 다닐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 브루탈리스트를 예매를 해뒀는데요. 관람 전 최경사 에피소드를 듣는 건 처음이라 어떨지 궁금합니다. 팟빵과 팟캐스트로 듣지 못하게 되어서 유튜브로 감상 중인데 제가 프리미엄 구독을 안 해서 약간 불편한 상황입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왠지 미키 세븐틴을 다루지 않을까 해서 기대해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변칙적인 날씨가 계속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특히 라민님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기 안 걸렸어요? 네, 신기하게도 어. 모르겠어요. 제가 출산 이후에 면역력이 좀 좋아졌는지 아니면 밖에 외출이 적어서 그런지 온 가족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가 라이카 시네마는 안 가봤지만 제가 노들섬역을 거의 매일 지나다닙니다. 노들섬. 네. 노들섬역을 9호선 타고 거의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지나다닐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하거나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유튜브에 뭐 있던데? 유튜브에 댓글이 있긴 한데 그거 그럼 안군이 답글 달아준 게 아닌 아니요, 그 모양이지? 노시스님이 달아주셨는데 아. 혹 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네, 네. 맥스님 안 읽어보셨어요? 읽었는데 응.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음. 유튜브 댓글 뭐가 달렸냐면요. 음. AAU9999님께서 와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겉만 보신 듯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좋게 평가를 하지 않은 누군가를 향한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의 감상을 하셨는지 저희가 요청을 드렸더니 간단하게 달아주셨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2가지만 짧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매운굴에서 와이프의 생사를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친척을 만난 뒤에 편지 내용을 전해 듣고 살아있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된 건 탈출하면서 코를 다쳤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배에서 누군가가 진통제 대신 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영화는 한 개인의 스토리지만 역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계층적, 종교적 층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건축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가 뜻대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예술이죠.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가 자본가와 재능 있는 예술가로 묘사되는 데는 건축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린다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과는 다른 점인 거죠. 영화와 건축이 닮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왜 건축가가 되었냐라는 질문에 정육면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1950년에서부터 80년대에 이르던 시대상을 그대로 콘크리트로 부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덩어리감이나 콘크리트라는 부재가 주는 질감 등 영화 전체를 브루탈리즘으로 표현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음굴에서의 관계, 와이프의 핸드잡, 해리슨의 강간, 약에 취해서 와이프와의 섹스는 욕망 정도와 방향의 변주라고 생각합니다. 음악도 굉장히 불안정한 파열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 그리고 시대상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민 아메리카 드림에 대해서도 언제 오는지 어떤 인종인지에 따라 신부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고 그것들은 큰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아니, 간단하게 소개해 준다며 뭐 다 읽고 있어 지금. 앞부분을 조금 잘랐는데 네.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 회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시스님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따로 여기에는 답을 안 해주셨고 여기에 어쨌든 따봉이 4개 달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감상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답은 그 노시스님이 올리시는 걸로. 그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노시스님이 했으니까 답도 노시스님이 올리시는 걸로 하십시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주의 후원 또 알아볼 시간이죠. 네. 저희 2주 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녹음을 성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가장 먼저 위드무비님께서 3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들썸님께서 22,1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콩나물라면 123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몽원이 블랙티님도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땡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을 달아주셨던 폴라님 5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비의 3분의 1을 책임지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경사 만세님께서 3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목서양 세븐틴, 목서양 17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도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돌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니모지님께서 오늘이네요. 네. 2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니모지님이 이거 오늘 오전에 내가 보니까 이 라미가 이제 나가니까 그때 부랴부랴 해야겠다. 가만 있어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통 때는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잖아요. 네네네. 제목에도 신경 쓰고 뭐 이런데 그냥 코니모지 이렇게 해가지고 코니모지님 뭐가 지금 급했어. 지금 기차놀이 중이에요. 기차놀이. 기차 만드느라 바쁘고 기차놀이가 칙칙폭폭하느라 네. 아마 이거 보내는 것도 그때 저희 저번 방송에 약간 어떤 미안한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닐까. 그래서 기발하게 하고 싶었으나 네. 어젯밤에 늦게 미키 세븐틴 봤죠. 네. 새벽에 육아했죠. 아침에 기차놀이 하죠. 이게 아마 최선이었을 겁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네. 항상 감사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221회는 위드무비님, 노들썸님, 그리고 콩나물라면 123님, 자몽원이 블레틴님, 김수민님, 성함 말씀드렸네. 폴라님, 최경사 만세님 이렇게까지 221회를 후원해 주셨고요.
목소양님부터 그 뒤에 제이드님, 수돌님, 코니모지님은 222회를 스폰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아직 BP에 아주 많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222회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 생활입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안군부터 할까요? 저는 바빠가지고 못 봤네요. 하나도 못 봤어? 네, 하나도 아. 못 봤습니다. 네. 조그만 그냥 클립들 봤는데 그거는 뭐 소개하기에는 뭐 그런 거 봤거든요. 짜장면 랩소디, 냉면 랩소디,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거 봐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안군은 비하인드에서 기대를 해보고 라미. 네, 저는 그 중증회상센터 마저 보고 또 네. 있고요. 제가 드디어 서브스턴스를 보셨나요? 지난주 봤다는 건 노시스 노시스 얘기구나. 이제 OTT 올라왔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 하고 이제 보기 시작했죠. 어떠셨나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오랜만에 되게 신선하고 데미모 상 안 줄 수가 있나? 이 정도 했는데 안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했던 거는 백수님은 어떻게 영화관에서 보셨지? 이거를 네. 징그러워서요? 네. 이거 그렇게 그 바디 호러긴 한데 음. 그렇게 막 그렇진 않던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크게 뭐 약간 에일리언 느낌이라서 그런가? 내가 많이 단련이 됐나 이제. 많이 단련되신 것 그런가 같긴 봐요. 해요. 하도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사실 하다 그 보니까. 분열되는 장면은 네. 조금 임팩트가 있긴 하죠. 등골 브레이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렇지 않으신 거 보면 그런 이제 거는 이제 충분히 견디겠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영화 연출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발상과 막 색감 이런 거 너무 다 이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좋았는데 저는 후반부는 사실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 끝까지 가버리는 네, 어떤 정말 부분이 실망스러웠나요? 저는 어느 부분에서 딱 이 영화에 대해서 끈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냐면 손목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그 그걸로 마지막 장면 기억이 나시죠? 네. 그 거의 마지막인데 뿌리는 거 막. 그 호스처럼 네, 뿌려대는. 호스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다 뿌려지는 그 장면부터는 좀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앞에서 쌓아온 이 완성도가 갑자기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하나 올리면서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 이 장면이 꼭 이 정도로 필요했었나? 피를 이렇게까지 써서 필요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그 부분에 들긴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래 그냥 갈 때까지 가봐라 한번 막 가니까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했고 러브 이즈 블리딩에서 거기서도 진짜 막 가잖아요. 막판에 맞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걸리버 여행기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것도 그냥 그래 뭐 막 가라 그냥 약간 이렇게 근데 받아들여지더라고. 그거는 오히려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약간 피칠갑 장면은 저는 앞에 그 세련됨이 너무 죽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예 마지막에 정말 슬라임이 돼버리는 건 오히려 괜찮았는데 그 장면만 몇 초만 줄여도 좋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하네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50만을 넘었죠. 웨스 앤더슨의 그 영화 뭐죠? 그랜드 부다페스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말이 꼬이네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후로 첫 50만이 넘은 이 독립 예술 영화가 됐고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그때 처음으로 아트버스터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그 호호호 비치라는 영화 홍보 마케팅사에서 처음 그 아트버스터라는 말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하면서 아마 썼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지금 아트버스터라는 표현이 아주 뭐 거의 일상화돼 있죠. 어쨌든 지금도 대단한 뭐 겁니다. 10위에 올라가 있어서 네. 되게 그리고 이게 아마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다시 더 갈 또, 거예요. 네. 그러겠죠. 네. 80만 막 수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여우주연상 네. 수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없습니다. 네. 서브스턴스. 오늘 조금 허전하네. 네. 여러모로. 네. 저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으실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구나. 어차피 그 아카데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콘클라베 를 얘기하려고 했지만 네. 콘클라베보다는 컴플리트 언론
저는 티모시 살라메를 밀기로 했습니다. 네, 아드리안 브로디보다 네. 더 티모시 잘했다. 살라메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여러 연기를 잘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원래 밥 딜런 역의 티모시 살라메는 미스캐스팅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완전히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노래도 없었습니다. 잘 하나요? 그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 이 오리지널 모션 픽처 사운드 트랙에 23곡이거든요. 네. 그중 16곡이 이제 밥 딜런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걸 티모시가 부르는데 다 티모시의 노래입니다. 잘 부르고 근데 목소리를 어쨌든 따라할 거잖아요. 목소리가 밥 딜런을? 비슷해. 아. 그 오리지널을 유튜브 가면 들어볼 수 있는데 그거와 이게 비슷해. 발성이나 뭐 목소리 그 톤 이런 게 다 비슷해요. 오. 그래서 5년 반 동안 티모시 샬라메가 이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고 기타도 직접 치고 하모니카도 불고 무엇보다 이 대부분을 라이브로 합니다. 그거 오. 후시 녹음이 ADR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되게 라이브로 해요. 잘 담겼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고 그 아드리안 브로디가 피아니스트로 2003년에 아카데미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맞습니다.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티모시가 받게 되면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같은 29살인데 티모시가 생일이 좀 더 빨라서 아카데미 이번에 받게 되면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고 아드리안 브로디와 그다음에 그 티모시 살라메는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뉴욕에 있는 라과르디아 예술고등학교라고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티모시 살라메는 그 고등학교에 떨어질 뻔했다고 하네요. 다 탈락시켰는데 한 선생님만 얘는 재능이 있다라고 붙여야 해가지고 된다. 교장을 설득해서 붙였다고 와. 합니다. 그 선생님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렇죠. 지금? 예. 어쨌든 컴플리트 언노는 저는 강추입니다. 뭐 그냥 별게 없는 영화인데 그 별게 없는 거를 되게 그럴듯하게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네. 거의 그 뭐죠? 우리 슴슴함의 했던 거? 제왕. 우리 했던 거 뭐예요? 에드 아스트라. 에드 아스트라도 제임스 맨골드예요? 아닌 아닌가? 것 같은데? 아니 그 자동차 나오는 영화 뭐야? 그 저기 포드 V. 포드 V 페라리. 예. 그 감독인데 그것만큼 굉장히 잘 연출을 그 한 것 같아요. 정도예요? 네, 네. 뭐 내용은 전혀 다른 영화지만 그리고 콘클라베 지금 안준이 얘기해서 에드 아스트라는 콘클라베는 제임스 크레이 감독이군요. 네. 이것도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제가 많이 잤어요. 명작이라는 뜻이네요. 명작인가 봐요. 전반전을 어느 거의 정도길래 아니 근데 많이 이게 잤- 약간 그 안에 암투 이런 게 다뤄지는데 크게 졸립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전반전은 거의 뭐 잤던 것 같아요. 전반전을 거의 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보지 않는 한 제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게 평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뭐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엄습하는 그 명작의 기운이 저를 자만에 그렇죠, 빠뜨리는. 일단. 게다가 많이라는 거는 많이 좋은 영화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컴플리트 언노운 때는 단 한 순간도 졸지 않으셨나요? 거의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명작이 웨슬리 아닐까? 보면은 음악 영화는 잘 안 주무세요. 그래도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향이나 이런 게 조금 살아 있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 마블 영화 시끄러워도 난 자거든. 네, 막꼬 때려 부시고 막 난리가 나도 저는 잔단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수상 가능성이 컴퓨터 그렇게 좀- 높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에밀리아 페레즈 다 이제 아카데미가 네, 이제 네, 앞두고 있으니까 그 영화들이 속속 개봉하는데 에밀리아 페레즈가 아카데미에서 최다 부문 지금 노미네이트돼서 작품상 얘기도 13개 부문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기운이 푹 꺾어버린 게 그 주연 배우가 네. 뭐 여러 가지 인종차별 발언이라든지 혐오 발언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확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화도 뭐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심지어 지루하기도 했는데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뮤지컬 영화를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뮤지컬 영화의 장면들이 뮤지컬 장면만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그 뮤지컬 장면을 잘 만들었어요.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이 감독님이 70이 넘으신 감독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힙하게 만들었지 뮤지컬 장면을? 라는 생각이 들고 뮤지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근데 또 뮤지컬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영화가. 근데 그 많지 않은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여우 조연상은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우가 보니까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왔던 배우더구만. 그 이렇게 개미 이렇게 눈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배우 아니지 않아요? 아, 난 그 가디언즈 갤럭시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나왔던 배우야. 아. 마지막에 우리 누군지 알 텐데 이름 저는 들으면. 저긴 줄 알았는데 누구? 그 남자 주인공이랑 썸 타는 그러면 라미가 맞을 수도 있어. 얼굴이 같으면 라미가 맞겠지 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우 조연상에는 굉장히 물망에 올라 있고 지금 아마 이 에밀리아 페레즈의 포스터도 이 여우 조연상 받은 이 배우의 빨간 수트 입은 그 장면을 아마 거의 메인으로 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연을 빼버리고. 그렇고 한국 영화들이 괜찮아 그다음에 뭐 백수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개봉을 하는데 이 조 셀다나는 맞아, 그, 이름. 그분입니다. 가모라요. 가모라. 가모라가 카로스의 이 딸. 개미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초록색. 아 그래 초록색. 네. 죄송한데 개미라는 표현 조금 아 그래? 그 표현이 좀 그분도 그래? 다 인물의 이름이 있는데 어. 개미라뇨. 네. 전 초록색 개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괜찮아는 그냥 청소년 영화로도 괜찮고 그냥 가족 영화로도 부모를 원래 이제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떠나고 근데 이 발레를 하는 그 춤을 추는 현대무용이었나? 고전무용이었나? 어쨌든 춤을 추는 소녀가 엄마를 잃고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되게 츤데레였던 그 발레 선생이 점점 이 친구하고 가까워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린 영화인데 되게 가슴 따뜻하고 그냥 보기 괜찮습니다. 백수 아파트는 이제 마동석이 이제 제작을 한 그런 영화예요. 마동석하고 이번에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에서 같이 나온다는 경수진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건데 층간 소음이 벌어지면서 그 아파트 철거를 앞둔 아파트에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극. 네, 소동에다가 뭐 약간 범죄도 들어가 있고 코미디도 막 섞은 짬뽕 장르 영화인데 그런 장르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정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80년대 후반에 고대에 그 가출 청소년이 하나 살았어요. 경기도 연천에 살다가 아버지의 이제 폭력에 못 이겨서 그냥 집을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청량리역을 배회하는데 그 지나가던 고대생이 발견하고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그리고 애를 학교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그냥 내일 좀 가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그러면서 학생회에서 자요. 그리고 밥은 고대생 언니 오빠들이 누나 형들이 사줘요. 그렇게 고대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 원래 정경대 학생회실에서 살아가지고 이름이 정돌이가 됐어요. 송기철 씨라는 사람이고 거기서 살게 되고 시위에도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농악대에서 농악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농악대 어떤 풍물패의 대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아름다운 강산을 그때 메인 무대에서 전인권과 그 신대철이 같이 부르게 되는데 거기 뒤에서 장구를 쳐요. 저도 어디서 얼굴이 보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장구를 쳤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당시에 뭐 학생운동 얘기도 나오고 이런데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 시기가 그러면은 80년대 후반, 80년대 87년에서 한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87년에 14살 소년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거 뭐 누구에게나 다 추천드리긴 어렵고 뭐 요 나이대 분들은 재밌게 볼 수 있겠다. 뭐 고대생 분들에게는 옛 고대를 보는 혹은 뭐 본인의 그렇죠. 고대 네. 시절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가 되겠네요. 그런 영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원더의 작가가 쓰신 이게 그래픽 노블인가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 무비예요. 홀로코스트 영화인데 주인공들이 이제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 간의 어떤 뭐 우정, 사랑 그리고 그런 걸 그린 홀로코스트 무비인데 전형적인 상업 영화인데 이게 또 보면 또 찡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우리가 보는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나 뭐 또 뭐가 있었죠? 홀로코스트 영화도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그 사촌 둘이 막 떠드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뭐 이게 원더의 네. 스피노프 등장인물이 나오는 걸로 그래서 되어 저는 있네요. 원더를 못 봐가지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작은 되게 유명한 영화고 근데 이게 뭐 상업 영화의 문법 그대로 만들었는데 보면 또 찡해지는 그런 홀로코스트 청소년 주인공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메인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 영사. 자, 지난주에 제가 책영사의 선택에서 앞에 리드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반성을 하고 요거는 좀 짧게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아예 써오지도 않았네. 자,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아시고 봉준호 감독의 몇 번째 장편 영화예요? 7번째 장편 영화쯤 되나요? 그럴 겁니다. 잠시만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오셨네요 오늘. 네. 오늘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영화가 알려진 별로다? 거라. 네. 8번째 맞습니다. 8번째. 네. 기생충 바로 이후의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왔고 6년 만에 6년 만에 모든 사람이 6년 만에라고 얘기하는데 본 본인은- 감독 혼이는 네. 계속 5년 만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왜냐면- 근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2020년에 개봉을 했다. 영국 이런 것까지 다 끝나면 2020년부터 5년 만이다. 네. 근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5년이든 6년이든 뭐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본 감독의 기생충 다음 영화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기생충 다음에 뭐를 했나 싶더니만 옥자를 했더라고요. 난 근데 왜 이렇게 옥자가 더 뒤에 기생충 한참 전에 했죠. 기생충 전에. 네. 더 전에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옥자 전에는 보면 설국열차를 했어요. 네. 그러고 보면 굉장히 이 영화가 옥자는 물론 영어도 나오고 뭐 한국말도 나오긴 네네. 하지만 한국인 배우도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첫 번째 할리우드 프로젝트는 사실 이번이긴 네. 해요. 그 설국열차는 아마 한 체코 합작 영화였고 옥자는 옥자도 뭐 할리우드 영화라고 보긴 또 봐야겠네. 넷플릭스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완벽하게 뭐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영화는 아닌데 이번 영화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100% 할리우드 영화다라고 볼 수 있고 시작도 본 감독이 아니라 워너브라더스다. 워너브라더스가 10페이지짜리 미키 세븐이 나오기도 전에 요약문을 본 감독한테 건네고 본 감독이 이걸 보고 이건 내 스타일인데 물론 워너브라더스도 이거는 본 감독 스타일인데 하고 건네줬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영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플랜 B랑 워너브라더스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플랜 B가 영화 판권을 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워너브라더스가 아니라 그러면 먼저 이제 플랜 B에서 이 판권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를 투자자로 이렇게 컨택을 했을 수 컨택을 있죠. 했고 네. 그랬을 수도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플랜 B하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제작사로 들어가 있죠. 제작사로 들어가 있고 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군이 이제 갑자기 질문하는 바람에 까먹어 버렸네요. 넘어가야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고 이 영화는 아주 근미래 그러니까 그냥 근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그 원작은 굉장히 더 먼 미래죠. 원미래인데 이거는 근미래 2054년 54년을 근미래를 배경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2054년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감은 잘 안 오잖아요. 솔직히 2054년에 뭐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AI가 이제 막 그 무슨 AI 시대라고 하죠? 제너럴 AI 뭐라고 부르는 게 있죠? AGI. 네. AGI 시대 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2050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미래 근미래 개념이 과연 잡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으냐면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안경에 있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데 32K로 찍습니다. 그거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시대라는 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최고 해상도로 영화를 보면 4K 정도로 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브루탈리스트를 비스타비전 버전으로 70mm 필름으로 보면 그건 거의 8K 수준, 6K, 8K 수준으로 보는 거지만 우리나라 뭐 IMAX에서 봐도 4K 수준으로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32K로 영화를 뭐 동영상을 찍는다. 뭐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이 왔다. 그리고 뭐 휴먼 프린팅.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휴먼 프린팅이라는 것이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것저것을 섞어서 넣고 뭐 쓰레기와 뭐 인간의 분비물과 이런 걸 뭐 시체 이런 걸 다 넣으면 넣어서 프린트가 된다라는 네. 거고 뭐 정신은 이렇게 뭐 벽돌로 하드웨어 마치 하드 드라이브처럼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휴먼 프린팅을 한다는 설정이긴 한데 뭐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이 영화에서 과학적인 따지고 들어가진 근거를 않죠. 네. 하진 않아요. 책도 아마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책은 특별히. 그나마 뭐 적혀 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 막 그거를 막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런 시대라는 거를 아시고 라미의 신업을 통해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끊어서 여기부터는 결말이다, 안 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네, 일단 주인공인 미키는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티모, 바로 스티븐 연인데요. 티모의 말을 듣고 마카롱 가게를 차렸다가 망하는 바람에 사채업자를 피해서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왜냐면 이 사채업자가 진짜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 가면 살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정치인이었던 마셜, 바로 마크 러팔로인데요. 이 마셜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행성 개척단이 이제 꾸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였죠? 그 행성의 이름 무슨 프로젝트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 행성은 행성은 리플하임이죠. 리플하임. 리프라임. 네네네. 리프라임.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같이 떠나는 그런 개척단에 들어가려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미키는 아무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할 게 없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걸 지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익스펜더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를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익스펜더블은 말 그대로 행성에 인간을 정착시키기 위한 소모품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성에 도착해서 안전한지 먼저 내려봐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방사능이나 막 노출을 시켜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아남을 수는 있는지, 죽는지, 만약 죽었으면 어떤 백신이 필요한지 실험을 당하는 마치 생쥐처럼 실험체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게 16번. 그리고 새로 태어날 때마다 이름에 숫자가 붙어지게 되고 미키 세븐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나마 죽기 위해 이렇게 사는 미키에게 힘이 되는 건 여자친구인 나샤였고요. 미키가 매번 다시 태어나도 나샤는 늘 같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샤와 근데 미키는 어떻게 만나게 되죠? 둘은 사실 이제 마크 러펄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막 식당에서 광분하면서 그가 등장했을 때 소리를 지를 때 둘이 딱 우연히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저게? 약간 이런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너 옆자리에 올래? 라고 이제 나샤가 먼저 꼬드기죠. 둘이 참 굉장히 쾌속으로 그쵸. 뭔가 이게 그렇죠. 애인 모드로 가는 것 네. 같아요. 네네네네.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원나잇도 바로 그냥 이루어지고. 아. 이 부분 기억 안 나서 물어보신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행성을 막 탐사를 하던 중에 행성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제 괴 생명체가 있었어요. 이거를 마셜은 크리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얘네를 만난 미키가 공격을 당했고 크리퍼. 아, 크리퍼. 아니야. 크리피. 크리피라고 크리피하다고 해가지고 해서 크리퍼가 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크리퍼를 만난 미키가 공격을 당했고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크리퍼들이 살려준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한테 해를 입히는 종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미키는. 나 오늘 죽는구나, 다음에 태어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첫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죽었다고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선에선 새로운 미키 18이 태어나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바로 라미가 얘기한 이 부분이 다 예고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눈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쵸. 부분, 그다음에 서로 막 왁 하고서 놀라는 부분, 똑같은 요 부분이 바로 예고편이고, 이게 영화의 거의 첫 부분에 이렇게 인트로죠.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오프닝 시퀀스가 네. 길죠. 사실 이렇게 복제 인간이 둘이 돼버리면 멀티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형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키 둘은 죽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거의 결말에 다다랐기 때문에 스포를 원치 않는 분들은 여기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둘이 된 미키는 마셜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행성에 크리퍼들을 말살시키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하려는 그와 그의 와이프를 막기로 결심을 합니다. 미키 세븐틴은 이 크리퍼들을 설득을 해요. 왜냐면 나름 소통 가능한 번역기라고 해야 되나요? 통역기라고 해야 되나요? 통역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미키 18은 자신이 스스로 폭탄이 돼서 희생을 하면서 마셜을 처단해버립니다.
그렇게 미키는 다시 한 명이 되고 익스펜더블을 만들어내는 기계는 영원히 없애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미키는 1, 2, 3가 아닌 미키 반스라는 이름을 다시 가지게 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네. 이 영화의 타이틀이 거의 40분이 돼서야 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볼 때 그것도 한 40분 뒤에 제목이 떠요. 그때는 굉장히 약간의 그 신선한 네. 충격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 제목이 지금이야? 지금 뜬다고? 아니면 이게 끝나는 건가? 약간 심지어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상하게 미키 세븐틴은 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저도 별로-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긴 그죠? 했어요. 훨씬 앞에 들어오든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왜 여기 제목이 네. 들어오지?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시간 한번 봤어요. 지금 몇 시지? 음. 이렇게 봤더니 거의 40분이 다 돼가더라고.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 안군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는데 안군의 비하인드를 네. 또 통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기대가 너무너무 됩니다. 기대되죠. 아니, 너무 뭐가 기대된다. 없어가지고 일단 미키 세븐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까 말했듯이 이건 원래 소설이 원작이 있지 않습니까? 미키 세븐이라는. 이 미키 세븐을 쓴 사람은 에드워드 애슈턴이라는 분인데 소설가인데 여가 시간에는 암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양자 물리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 지식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SF를 그릴 때, 쓸 때 굉장히 조금 현실감 있는 부분이 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이 출시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초고가 완성될 즈음에 영화사 플랜 B가 접근해서 책 판권이 나오기도 전에 영화 판권을 사갑니다. 이래서 비하인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틀린 말을 해도 이게 안군이 비하인드 얼마 통해서 이렇게 척척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게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본 감독이 이 저자인 에드워드와 통화를 합니다. 소설에 흥미가 있다. 봉준호 감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까 이야기가 나온 인간 프린트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SF 소설에서 영생이라는 거는 숭고하고 영적이고 심오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로봇은 인간과 다르게 영생을 누리는데 과연 그 영생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SF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키 세븐에서는 이 익스펜더블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영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제, 막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이거든요. 영생의 존재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세계관. 이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봉준호 감독이 이것을 작품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 출판되기 전부터 각색 작업에 들어갔고 이번 영화가 봉준호 감독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본인이 단독으로 집필한 작품이에요. 그 전 작품들은 대부분 다 각본을 공동으로 썼는데 이번 작품은 본인이 혼자 오롯이 다 썼죠. 물론 이게 외국어 영화인지라 영어 번역은 샤론 최가 했습니다. 근데 어떤 크레딧에는 보니까 원작자하고 같이 크레딧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원작자는 원작으로 크레딧이 된 건가? 아마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따로 썼다라고 저는 일단 알고는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랑 영화가 사실 꽤 많이 달라요. 일단 뭐 중반 제목부터,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예. 제목부터 다르죠. 미키 세븐과 미키 세븐틴. 네. 이게 영화가 아닌 소설에서는 미키 7과 8이 등장하고 영화에서는 미키 17과 18이 등장하는데 이게 단순히 사망 횟수를 늘린 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성인이 되는 18세 그 숫자를 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설과 영화에서 또 다른 차이점이 직업이 달라졌어요. 미키 반즈는 원래 소설에서 게다가 지구에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소설에서는 지구는 멸망을 했고요. 미드가르드에 사는 역사학자로 등장을 하는데 영화에서 미키는 지구에 사는 마카롱 주인으로 나오죠. 왜 마카롱으로 바뀌었냐? 본 감독 최애거든요. 요즘 본 감독님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두둑해지셨어요. 네. 뱃살은 마카롱이랑 다쿠아즈가 다쿠아즈가 튀었다고- 뭐예요? 다쿠아즈 너무 맛있죠. 다쿠아즈가 뭐야? 이렇게 약간 스펀지처럼 생긴- 된 빵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고 또 밑에 스펀지 같은 건데 마카롱이랑 식감이 비슷합니다.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 다쿠아즈 그 스펀지 같은 식감 너무 싫어해. 여튼 그래서 그렇게 마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 미키의 친구 베르토도 영화에선 티모로 등장을 하죠. 사실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 베르토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영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납작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티모가 그냥 나쁜 놈, 티모는 이 미키를 이용해 먹으려는 놈, 그 정도로 다뤄지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맥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말도 많이 다릅니다. 이게 소설은 후속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물질 폭탄, 이 반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소설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에도 이 버블 폭탄이라는 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이 영화에서는 완전 다 빠져버리죠.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를 보셨더라도 소설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워너브라더스가 쥐면서 좀 이것저것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개봉 시점이 계속 미뤘거든요. 원래는 작년 3월에 미국에서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점에 워너브라더스가 다른 대작을 넣어버립니다. 혹시 뭐 어떤 영화인지 기억을 하실까요? 정말 대단한 작년에? 작품이에요. 네, 저희가 다뤘어요. 아, 듄. 아닙니다. 뭐, 고질라 고질라- X 콩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 아, 작품을 정말 대작이다. 엄청 대작이죠. 미키 진짜. 세븐틴 대신 넣었던 겁니다. 거기 하나 빠졌어 대작에서 한 글자가 대망. 대망작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미키 세븐틴이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개봉 시점을 3월에서 5월이나 6월로 미뤄지고 이제 칸 영화제에서 대대적으로 시사회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워너브라더스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무기한 연기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뒤늦게 나왔던 발표가 최종적으로 2025년 1월 말에 개봉을 하겠다. 근데 이 발표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아해했어요. 1월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연휴가 있고 해가지고 뭐 비수기가 아닐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영화 시장에서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근데 오스카를 노렸다면 연말에 개봉하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 영화제를 생각하더라도 가을에 개봉하는 게 좋은데 왜 애매한 1월에 하냐. 그래서 워너브라더스가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작품 최종 편집본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썰이 돌기 시작한 거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봉준호 감독은 요건 루머다. 애초에 나는 계약을 감독 편집본을 보장받는 걸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는데 개봉일이 이때 정해진 1월에서도 계속 미뤄집니다. 최종적으로는 3월로 조정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인 2월 28일에 개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촬영이 끝난 게 2022년인가 한참 네. 됐어요. 코로나 한참일 때니까. 근데 이제 이 편이 어떻게 보면 본 감독의 이제 좋은 알리바이가 되고 있는 건데 본 감독 이 영화를 뭐 지금 우리 멤버들이 다 봤고 아마 청취자분께서 보실 분이 더 많겠지만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 시국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맞아요. 굉장히 이 싱크로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게 본 감독이 마치 계속 예언한 듯한. 알리바이가 되는 게 야 나는 이걸 보고 찍은 게 아니다. 이미 영화 22년에 찍었기 때문에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뭐 사실상 진짜 그런 그렇게 알리바이는 된 거죠. 100% 성립될 수밖에 없는 알리바이인 네. 거죠. 예. 영화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특정 장면을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누군가가 이걸 입수해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2월 28일에 개봉을 했고 그보다 앞서 프리미어 상영화를 가져가지고 일부 영화인들은 보고 막 리뷰를 남기기도 했죠.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그 특별 상영이 되기도 했답니다. 근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는 사실 이 작품을 경쟁 부분으로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미 기생충으로 상을 많이 받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작품이 경쟁으로 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경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이제 지금 워낙 상영관이 많이 잡혀 네, 있어요. 그렇죠. 뭐 2D, IMAX, 돌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특별관들이 있는데 IMAX 카메라로 찍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IMAX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카메라로 찍었더라도 아니야 찍었으면 아이맥스로 봐야지. 근데 이게 화면비는 이게 근데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영화는 또 아니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요 작품은 돌비 시네마에서 보시라. 왜냐하면 음향 설계는 돌비를 위해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음향 측면에서 본인이 기획하고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관람객이라면 그 뭐 코돌비나 이런 돌비관을 추천을 했습니다. 요게 사실은 할리우드 프로덕션이라서 키 스태프도 전부 할리우드 사람인데 뭐 다리우스 콘지 같은 촬영 감독이나 뭐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다 그런데 그래도 한국 스텝이 음악하고
편집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이건 뭐 근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하고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지금 안군이 음향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음향도 한국의 이제 라이브 톤이라고 덱스터의 자회사거든요. 한국에서 음향을 했습니다. 사운드는. 예.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실 때 특별관을 고민하신다면 음향, 사운드가 특화되어 있는 관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모쪼록 이 영화를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총평을 얘기해봐야 될 텐데 먼저 라미가 어저께 밤에 봤다고 그랬죠? 네. 예, 라미부터. 라미는 어땠어요? 본 감독의 모든 영화를 지금까지 모든 영화를 다 봤나요? 저는 옥자 빼고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옥자는 네. 오히려 접근성이 되게 높은데 그건 또 왜 안 봤어요? 사실 제가 어. 이런 SF를 아니에요. SF를 싫어하지 않고 크리처물을 별로 안 크리처?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에일리언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 아예 그거 기괴하면은 좋아하잖아. 모르겠는데 애매한 봉준호 감독님의 크리처들은 되게 네. 특이하게도 어. 좀 귀여워요. 음. 맨 처음에 한강에서 나왔던 괴물조차도 괴물. 조금 뜯어보면은 막 에일리언 정도로 못 볼 정도의 애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뒤뚱뒤뚱 거리는 어, 느낌이 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되게 일부러 좀- 뒤뚱뒤뚱. 그 크리처를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 비슷한 그런가? 분위기로 계속 가시는 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옥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귀엽게 생긴 애거든요. 그리고 그냥 왠지 뭔가 그냥 끌리지 않았어요.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살인의 추억인데 그 소녀와 옥자의 어떤 따스함이 묻어난 예고편을 보는 순간 뭔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그 이미지, 약간 냉소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그 영화에 마음이 안 가서 그냥 안 봤던 그런 비하인드 저에게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본 거죠. 근데 영화를 보고 첫 느낌은 이거 완전 그냥 봉준호 감독님 영화인데의 느낌이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한 줄 평이 이거였어요. 이거 완전 봉준호 감독님 영화인데의 양면.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만들어내신 이런 괴물의 정점에 온 것 같아요. 뭐 이런 괴물들의 역할이라든지 여기 복제인간의 등장과 항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들 또는 설국열차와도 약간 이어지는 분위기와 느낌 이런 것들이 되게 봉준호 감독님다웠고 또 의외로 봉준호 감독님답지 않은 해피엔딩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전개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돼서 보니까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본인도 50대가 되고 이러니까 그런 좀 해피엔딩을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인터뷰를 보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 약간 어색하게 다가온 면이 있었고 근데 이런 메시지는 좋았습니다. 반대로. 그 미키 세븐틴이 가지는 이제 나도 살아도 되겠다. 나도 행복해도 되겠다라는 미키의 이 결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 아닌 미키 반스가 되는 순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님의 한국 영화와 미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저희 댓글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한국 영화 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봉준호 감독의 한국 영화와 봉준호 감독의 뭐 일테면 뭐 영어 영화는 어떻게 남이가 보기엔 달라요? 일단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만드시는지 정확한 마음은 모르겠으나 한국 영화에는 그 굉장히 깊이 있게 뭐가 묻어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생충도 마찬가지였고 살인의 추억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마 그 감성을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장면에서 오는 소름 돋는 그 정도와 횟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할리우드의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 본 미국의 문화를 감독님이 그려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국열차에서도 그 바퀴벌레로 만든 양갱 이런 설정 좋아요. 너무 좋은데 착붙이란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냥 뭘로 만든 햄버거
였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설국열차에서 아쉬움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거기선 아예 그냥 그 고화성 배우랑 송강호 배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걔네가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흐름을 저는 끊는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 영화에는 한국인 자체가 등장을 거의 하지 않죠. 스티븐 연이랑 스티븐 막 이 정도 두 분 정도만 등장을 해서 뭐 언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어떤 깊이,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더 정확히 전달되는 거는 한국 영화에 가깝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정도? 네. 안구는 어땠어요? 안구는 다 봤나요? 옥자 봤나요? 네, 저는 플란다스 개만 못 봤네요. 그 라미님이 이야기하신 일종의 그 구분됨. 저는 한국 봉준호, 뭐 미국 봉준호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 색깔로 치면은 녹색의 맛이 나는 영화가 있고 피의 맛이 나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에코, 환경, 지구, 옥자라든지 요번 미키 세븐틴에서도 그런 느낌이 저는 더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키 세븐틴을 보고 옥자랑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 환경의 느낌이 난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런 일종의 생태, 뭐 그런 식의 이야기. 그게 책에선 그런 느낌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요번 맞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더 거자면 사실 괴물 얘기도 뭐 조금 녹색의 맛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하고 싶은 바 혹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바는 조금 더 요런 쪽에 몰려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기생충이라든지 물론 미키 세븐틴에서도 그런 피의 맛,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하는 뭐 유혈 사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만 요번에는 저는 조금 더 녹색의 맛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좋아요. 요번에 영화는 일단 저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던 게 여지껏 봤었던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그런 사람들 왜 많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던 부분은 그 미키가 실험을 하던 와중에 여자친구가 옷을 들어와가지고 입고 들어가서 같이 케어해주는. 있어줄 때. 그러니까 가장 다른 작품 중에서 로맨스 요소가 많기도 하거니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이지도 않았어요. 막 봉준호 감독이 로맨스를 못한다라는 느낌도 전혀 들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었으면은 물론 앞에 앞에 했었던 영화들에서 주제 의식이랑 안 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졌겠지만 너무나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재밌게 본 거죠. 뭐 처음 봐가지고 막 일종의 봉준호 감독의 그런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요렇게 요거 되게 재밌는데라는 게 느껴지진 않았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틴슨의 패틴슨도 그렇고 그 누구야? 나샤, 아니요 그 나오미 에키, 그죠 나쁜 놈. 마크 마크 로팔로. 네 마크 로플로나 그들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다. 너무 코믹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과하다는 뭐라 그럴까? 느낌은 없었어요. 예, 물론 너무 뭐 티피컬 전형적이라고 할까, 뭐 과장돼 있다고 할까, 과장되어 뭐.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화면에 좀 사랑스럽게 담은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저 사람의 잔혹함을 담는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 때문인지 굉장히 이번 영화는 말랑말랑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갑자기 다정해지신 것 같아요. 음, 감독님이. 사실 기생충하고의 갭이 크게 나긴 하죠. 옥자가 이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되게 옥자스럽다. 근데 옥자에서도 던지는 거는 굉장히 날이 서 있거든요. 일종의 이 육식, 그 공장형 그런 생산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자라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지만 말랑말랑하고 그 안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좀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가장 옥자에 닮아 있는 영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고 뭐 설굴령차에 탄 옥자라는 얘기를 네, 그런 하는 느낌도 사람도 들고요. 있었지만 저는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옥자를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관계로 그런데 저는 진짜 이 영화가 갑자기 옥자가 나온다고 느낀 건 크리퍼 네. 그 크리처의 눈을 클로즈업하면 옥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눈은 완전 옥자예요, 그냥. 네, 그렇죠. 그 부분만 클로즈업해놓은 그 샷은 사실 그런 일종의 그 인간이 해할 수 있는 살상할 수 있는 동물의 눈을 클로즈업 한다는 건 이래도 죽일 거야? 라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정하게 느껴져요. 아 너무 그 눈이 처음에 이제 클로즈업 그 엄마 크리퍼가 네네. 클로즈업 된 마마 순간 크리퍼. 그 크리퍼의 캐릭터가 너무 결정돼 버려요. 그 눈이 누구를 죽일 눈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런 점이 좀 있긴 하네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음. 크리퍼한테 그 대화할 때 물어보잖아요. 음. 너네 그 소리 내면 진짜 죽는 거 맞아? 아, 그렇죠. 블러핑인 근데 거죠. 저는 근데 그 설정은 그냥 진짜였으면 하는 아. 마음이 있었어요. 얘네도 어쨌든 충분히 살상의 의도가 있었다. 있었다. 왜냐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위협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착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약해졌지?라는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드는 느낌이 봉준호 감독님은 인간은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거는 훨씬 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군이 지금 옥자 얘기를 네. 옥자 생각이 많이 났다고 녹색의 느낌이 많이 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봤어요. 근데 2번째 볼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해가 잘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약간 형광등이라서 처음 보고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이 영화는 되게 막 꼬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쉬운 영화 같은데 맞아요. 2번째 보니까 놓친 게 너무 많다는 그래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거 저만의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처음 봤을 때 서너 번 졸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좋죠? 전반전에. 아 그래요? 전반전은 그 배드신도 있고 나는 안군이 아니에요. 배드스보다 자지 않는 아니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반부는 이 나레이션도 많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요소가 많아서 진짜. 그게 왜 졸았냐? 나레이션이 많고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졸린 거지. 나레이션 나레이션과 때문에. 대사가 너무 많고 설명 많죠. 또 이게 중간 클라이맥스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대꼬복거가 없고 그냥 뭔가 계속 지리하게 말로 맞아요. 계속 설명해줘요.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만 바뀌어. 이게 뭐 과거로 갔다가 뭐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그래서 약간 이게 왜 지루하지? 제가 그때 한번 여기 보고 와가지고 그 푸티지 시사를 보고 와서 네. 이게 잘라서 편집을 한 건지 앞부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 네네네.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앞부분이라면 이렇게 앞부분이 루즈한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처음 볼 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번째 보니까 뭐 훨씬 더 잘 이해가 됐고 또 제가 처음 봤던 것보다는 좋은 작품이구나. 2번째 볼 때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느 지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방금 조금 전에 이제 라미가 얘기한 그 끝에 그 크리퍼들이 우리가 고성을 높이면 인간들이 다 뇌가 터져서 죽어 머리가 네. 터져서 죽어라는 게 진짜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뭐 그런 부분인데 2번째 보니까 시나리오가 정말 잘 짜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긍정적인 얘기만은 아니에요. 네. 시나리오가 너무 잘 짜여져 있고 마치 시나리오 작법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크립트가 그래요. 이제 특히 대사들이 이제 그렇고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앞뒤가 잘 대사가 이거 뭐 끝에 다시 그 크리퍼가 소리 지르면 니네 터져 한 거를 끝에 가서 어쨌든 수습을 다시 해주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여기서는 뭔가 되게 진지한 장면이었는데 뒤에서는 그걸 약간 유머러스하게 풀면서 이렇게 정말 할리우드가 잘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의 구조 같은 네. 것들 앞에 떡밥을 던지고 그걸 회수하는 거를 정말 꼼꼼하게 잘 배치를 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이야기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그랬는데 근데 반면에 시각적인 구조는 저는 짜임새가 부족하다. 오히려 그에 좀 못 미친다. 전체적인 시나리오 스크립트 자체의 구조에 비해서 그림적으로는 보면 이게 대부분이 실내에서 벌어지는 네. 일들이에요. 뭐가 이렇게 뭐 시원하게 풍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주로 그쵸. 대사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스펙타클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편평하게 좀 가는 느낌이거든. 이야기 구조의 짜임새와 별개로 그림적도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액션이 펼쳐졌다가 뭐 고요했다가 이런 식의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런 구조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예. 시각적 구조의 짜임새는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근데 제가 두 번째 볼 때 감탄하면서 보긴 했지만 이때도 졸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한 두 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는데 네. 두어 번은 깜빡 조는 바람에 사실 졸면 안 되라고 스스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됐고 이게 제가 정신줄을 졸다가 이 초단위로 졸았거든요. 근데 정신줄에서 놔버리면 분단위로 졸아요. 그러면 얘기가 점핑을 해서 콘클라베가 바로 이 분단위 거의 뭐 근데 보통 그러면은 좋은 게 아니라 잔다고 봐도 되지 그런가요? 않을까요? 네, 콘클라베가 그 그런 크리퍼 스타일. 잡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한 번 놔버리면 그냥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입으로 맞아. 이렇게 그렇지. 제가 그런 위험성이 늘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제작비가 우리 돈으로 치면 1,600억 1억 8천만이었나? 들었어요. 네. 1억 2천만 달러가 뭐 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제작비는 본 감독 얘기에 따르면 할리우드에서는 중형 영화에서 블록버스터 사이에 있는 정도의 제작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돈을 들였는데 그에 걸맞는 비주얼이 나왔냐 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CG에 돈 많이 들이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물론 요즘 영화가 대부분 CG에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돈에 그 1,600억 원이라는 돈의 대부분이 CG에 들어갔다고 친다면 그리고 물론 이제 약간 그 우주 기지 내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네. 그다음에 뭐 차량이 CG인지 아니면 그 실제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쓰였다는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 돈을 들여서 다 CG로 이 영화의 사실 안에서만 찍고 80%가 CG잖아요. 크리처 다 CG고 네. 그 돈을 들여서 다 CG로 바른다고? 라는 점에서는 좀 답답하다. 훨씬 우리가 새로운 시각적인 경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이 영화에서 했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저는 이 크리처가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게 조금 더 매력적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섭지도 않고 처음에 와가지고 얘가 굴러 떨어지잖아. 거기 네. 삑사리가 나가지고 구덩이에서 또 삑사리 나가지고 밑으로 두르두르 굴러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그 미키 세븐틴을 덮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막 안에서 막 마치 에일리언처럼 뭐가 척수가 막 엄청 말미잘처럼 나오죠. 막 나와가지고 크리처 무섭나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는 이게 도대체 포유류 같기도 하고 막 털도 막 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귀엽다에 가깝죠. 그렇죠. 원래 소설에서는 약간 진해, 조금 갑각류 느낌이 드는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크루아상에다가 아르딜마로 아르마딜로. 네. 아르마딜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와서 그거 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의미에서 거기다가 돈을 뭐 저렇게 매력적이도 않은데다가 전 되게 귀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가 봐요. 이게 뭐 저도 귀엽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게 귀여운 귀여워야 캐릭터가 되나? 필요가 한가? 네, 저도 어. 귀여워서 오히려 정감이 안 가는. 예를 들어 듄을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신비로운 게 있잖아. 그 괴물 아시죠? 네, 모래에서 나오는. 네. 걔는 무섭단 모래벌레. 말이에요. 음. 무섭기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진짜 너무 에일리언처럼 징그럽게 생겼냐? 그렇지 그렇지 않거든요. 않지. 근데 적당함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는데 음. 너무 귀여워요. 음. 얘는 음. 특히 마지막에 특히 막 새끼. 새끼 막 춤추고 막 끼끼끼끼끼 막 뿌까뿌까 막 하는 거 보면은 이 영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저는 그 변호는 아니지만 음. 이게 그 모래벌레 같은 경우에는 신화적 존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매시브한 이미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동감을 하는데 이 미키 세븐틴에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귀엽게도 볼 수 있는 존재를 일부 인간들은 학살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시키는 지점으로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공격도 안 하고 이런 애를 그렇죠. 그러니까 총으로 누군가에게는 죽여버리는. 귀엽게 볼 수도 있는 존재를 그리고 일종의 해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늦게 온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어떠한 권한을 갖고 죽이려 하는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증폭화시키는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원주민 얘기 잘 했는데 이제 원주민 그래서 이제 안군이 아마 이게 녹색 같다는 뭐 네네네네. 네이티브들이 원래 걔들이 네이티브고 여기 우리 인간은
침입자야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사가 얘기를 나오죠. 하죠. 네. 근데 뭐 솔직히 취향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 크리처가 귀엽지도 않았어요. 그냥 귀여운 느낌을 원래 내려고 애기 하고 내려고 있다라는 했다. 느낌인데 귀엽진 않았어. 그러면은 그 어. 소스 만드는 거에만 환호하셨나요? 아, 저 소스는 먹어보고 싶다. 아 소스. 네. 그건 마치 그 개불에 아, 그러니까 개불 느낌이 났어요. 자르는 것 네. 같은 느낌이더구만. 네. 그 아마 그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정서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징그러우면서도 왜 어디선가 본 것 같지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본 감독 영화에서 저는 본 감독 영화를 저도 플란더스의 예를 그걸 여태 못 보고 있네. 그거 빼고는 다 본 것 같은데 심지어 옛날에 그 고릴라로 만들었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도 뭐 일부러 보고 그다음에 그 예술종합학교에서 나왔던 김래아 배우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가 있는데 약간 사회풍자 영화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지리멸렬. 지리멸렬. 그것도 봤는데 가끔 본 감독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기가 이야기를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도하게 이 세계를 그리고 주제를 시나리오에 구겨놓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영화가 약간 좀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생생함 그리고 날 것 같음 그 라이블리함 같은 것 대신에 굉장히 정교하게 짜진 시나리오 안에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잘 배치한 느낌 같은 게 그게 한국적인 정서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기발하고 그럴듯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데 이게 또 외국과 하는 어떤 프로덕션이 얽히면 살짝씩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구겨놓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약간 저도 이런 생각이 이번 영화에서 역시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포착해낼 수는 없지만 고레다 히로카즈가 만들었던 브로커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고레다 히로카즈의 영화였지만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 대사로 하는 그 브로커는 어딘지 모르게 발생하는 그 어색함 네. 같은 것들이 이번 영화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크 러팔로는 어떠셨어요? 저는 마크로팔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걸로 봐서는 과하다는 좋은데 네. 그리고 재미도 있었어요. 연기도 그게 그렇게 주문이 갔으니까 그렇게 연기한 그쵸, 그쵸. 거잖아. 그래서 그 연기도 되게 잘한 것 같고 재밌고 했는데 과하게 오더가 갔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우화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화적인 느낌이 맞아요. 굉장히 강한 네. 네, 네. 영화고 옥자 예. 때도 그랬고 옥자의 빌런들도 우화스럽고 그 설국열차의 빌런도 과했죠. 우화스러워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또 다른 영화보다는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약간 로맨스가 들어가 있고 역시 장르의 혼합인데 다른 보통 봉준호 감독이 해왔던 장르의 혼합과도 또 다른 느낌을 네.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인이 기대와 네. 또 뭐 취향과 그런 걸 맞을지. 취향과에 따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평가는 조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저는 있겠죠. 그 감독님이 악역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가이드를 주시거나 하시는 이유가 뭐 아까 안군이 이야기한 인간의 악함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공을 조금 눌러버린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서 그게 좀 너무 그렇지. 과장되다 네, 보니 네, 네. 그래서 조금 과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꿈 장면도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네, 꿈 네, 장면이요. 네. 맞다. 꿈 장면도 있었죠. 배우들은 뭐 대부분 같이 일하면서 본 감독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 천재적인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우연히 그 미국 CBS 방송에 보면 옛날에 데이빗 레터맨이 하던 더 레이트 쇼라고 있어요. 네.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죠. 미국 지상파를 거의 대표하는 토크쇼인데 거기에 본 감독이 나왔더라고. 거기서 이제 토크를 이렇게 뭐 길지는 않고 4분, 5분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하던데 거기에서 본 지금 감독이 지미 펠런이 하고 있는 거군요. 지미 펠런 아니에요. 지미 아니에요? 펠런 아마 딴 방송일 거예요. 사회자가 MC가 저걸 갖고 나왔어. 본 감독이 그린
스토리보드를 네. 갖고 나와서 이게 보여주면서 뭐 그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나는 저렇게 그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영화가 저렇게 그린 대로 찍혀지길 바란다. 그게 내가 해피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감독으로서 나는 배우들한테 뭐라고 현장에서 얘기하냐면 임프로비제이션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즉흥적으로 뭔가 너의 뭔가를 보여주면 원하다. 근데 굉장히 이게 서로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크립트와 내 콘티대로 찍어야 돼. 난 이렇게 찍어야지 나는 내 불안이 없어. 해소될 거야. 해소되지만 근데 배우들한테 그걸 그렇게 찍어달라고 욕을 하면서도 뭔가 조금 더 다르게 해봐라. 해줘. 플러스 알파를 해줘라고 얘기하는 아마 대부분의 창작자가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를 두고 박찬욱 감독이 뭐 시사를 갔다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2번을 썼죠. 이 영화에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도 줘야 되고 남우조연상을 줘라. 둘 다 줘라고 했는데 뭐 저도 거기 동의할 정도로 이거 연기 역시 두 번째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첫 번째 약간 심드렁하게 봤나?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연기를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맞아. 네. 아니 이전 작품이 저희가 다뤘었던 더 배트맨에서의 로버트 그것도 패틴슨인데 좋았는데, 거기서의 그 퇴폐미를 가졌던 맞아. 배우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것도 찰떡으로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페이크를 해가지고 거기다 송강호의 얼굴을 입히면 그냥 송강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찌질한 미키 예.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콧물이 다. 그래서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배우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나오미 에키도 그렇고 카이가 원래 소설에 없지 않았나요? 글쎄 나도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소설 읽은 지가 꽤 어.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명장면을 미리 얘기하자면 카이가 그 여자 배우 말하는 거죠. 네네네. 미키 세븐틴한테 약간 마음이 생겨가지고 네네네 거래를 요구하죠. 어, 여자친구한테 위키 명장면 여자친구에게.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이제 설원에서 그 소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르래로 걸어올리면서 뻐큐를 날리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 그거.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 스크립트에 그게 있었을지 난 그거 없었을 것 같거든.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있었을 것 그게? 같아요. 이거는 네. 옛날에 저희가 유행했던 거잖아요. 이게 유행했던 거야? 네. 어디서 그쵸. 유행했던 거야 이게? 아니 그 어렸을 학교에서 때 많이 하던 하죠. 거잖아요. 이거 많이 했던 거야? 네. 시대가 달라가지고. 우리 때는 뻐큐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리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맞아? 이게 바뀐 아니 건가? 그게 아니죠. 어. 손을 앞으로 돌려야 앞으로 돼요. 돌려야 앞으로 돼.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밖으로 내미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네. 양손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손가락만.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는 손가락만. 고정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도르래를 이렇게 돌리는 해서 거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네. 유행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담으면은 지금 욕을 배우는 장면을 네.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원작이 더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화도 두 번 보니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책을 본 지가 오래돼서 책이 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관계로 그런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 별의 순간, 꽝의 순간 또는 명대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군 네. 어떤 부분이?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냉동 실험을 할 때 여자친구가 들어가는 장면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뭐 꽝의 순간이라고 하자면 앞부분에 나왔던 그 나레이션 파트 이게 나레이션 파트에서의 등장하는 그 미키 세븐틴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조금 꺼끌꺼끌하게 들려서 뭔가 그 사운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나레이션에서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계속 그 대사로 들리니까 사운드보다는 그냥 영상에 나오는 자막에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 그 부분은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로버트 패틴슨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 쪼를 유지해가면서 네. 연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그 부분도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좀 들 때가 네. 있죠. 근데 물론 17, 18이 같이 얘기할 때는 뭐 그런 조금은 찌질한 목소리와 좀 대담한 목소리가 함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앞부분에서는 그 17의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게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라민 어땠어요? 저는 일단 그 미키가 여러 번 죽을 때마다 그 달랐던 연기들 그거가 좋았고 또 그 미키 세븐틴이 이제 죽기가 싫어진다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의 네. 그 표정과
연기가 되게 오묘한 느낌이 들면서 저 좋더라고요. 그 지하실에서 싸울 때. 네네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됐을 때의 음, 미키를 보면서 약간 찡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키 에이틴이 이제 자기가 폭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터트림으로써 마크 러팔로랑 같이 죽는 네. 그 순간 직전의 표정 이것도 되게 좀 약간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꽝의 순간은 아까 그 크리퍼가 마지막에 막 끼끼끼 하면서 막 애기가 장난치는 장면은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장면 있어요. 미키가 그 식사에 초대돼 가지고 마크 러팔로가 총으로 쏴버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아, 와이프가 카페트 구멍 뚫린다고. 이야기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도 굳이 뭐 그래, 맞아. 네, 그 좀 장면도 과하다고 그래. 느껴졌어요. 아. 네. 라미의 아까 그 끼끼끼 하니까 생각나는데 끼끼끼 그 연기는 거기 나가서 해도 될 것 같은 수준이야. 서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사운드가, 네. 크리퍼하고 클리퍼들하고 왜냐면 미키도 거기서 막그 그렇죠. 뿌르뿌르 하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별의 순간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뻑큐 도르래였고요. 그 여배우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매력적이고 라빠르망 아만 그 거기 레벤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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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뭐 그렇고 좀 명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나샤가 얘기한 거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한 그런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죠? 앙군 뭐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마크 로팔로한테 마셜이죠 마셜한테 아, 소리치는 장면 욕하고 아. 하는 굉장히 장면이요. 많은 대사가 나오는데 네. 다들 잘 살고 있었다고 네가 개소리하고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정치적 색채를 딱. 예, 아니 그래서- 정치적인 거 전혀 아니죠. 왜냐면 사실 정치적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희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그러네. 아니, 의도적인 진짜로. 건가요? 앙군, 아니, 뭐 그거 전혀 없는데. 앙군 커밍아웃 한번 해봐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어. 아니, 진짜로 저는 그 장면 나올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 암살 장면. 암살? 아 암살 장면 나올 어, 때 신기하지 않던 거예요. 무슨 암살이지? 아니요. 남이 표정 왜 그러지? 아니 미키 에이틴이 마셜을 향해 총을 아, 쏘잖아요. 총 쏘죠. 네네네. 아. 그 장면 보고 근데 진짜 패러디가 많이 돼 있는 게 그것도 참 웃기더라고요. 마셜이 그 총 약간 스쳐 맞아가지고 네, 뺨에 그러니까 여기 여기 상처 생기잖아. 남잖아요. 그것도 22년에 촬영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 트럼프가 그게 작년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귀 이렇게 스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그것도 정말 깨알 같은 적인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거 무슨 뭐 이 장면 하면 나올 그 마셜이 네. 중간에 한번 이 어깨춤 같은 거 춰요. 네.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네. 트럼프 춤을 춘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요. 네, 참.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그거야 마셜 뭐 와이프, 어차피 트럼프에 워낙에 마셜 와이프. 아 그러니까요. 큰 역할 많이 했죠. 마셜이 뭐 모를 때마다 얼마나 계속 옆에서 알려줘, 얘기해주고. 가이드해줘. 뭐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사실은. 그렇죠. V1이지 V1.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2명인 듯한. 네. 그 마샬 그 이름도 마샬이잖아. 그러니까요. 네. 마샬. 그리고 그 마샬 부인의 이름이 일파예요. 일파. 네. 일파. 이게 미국 이름이 아니라 저쪽 아마 북유럽 이런 데서 온 이름일 텐데 이게 약간 또 상징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요?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각자 나무 위키에서 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뭘 막다는 에이, 거예요. 생각이 아닌 안 것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 안 나 진짜 생각 안 나. 생각 안 납니다. 아니 누가 이거 여기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 줄평을 썼는데 어. 사람들이 이거 은근 좀 뭐 무서운 면이 있다 막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 밑에다가 나는 계엄령 사태 보고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섭던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댓글이. 네, 여기까지 하고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및 리뷰. 원래 이거 노시스가 하는 네. 꼭지인데 노시스가 오늘 못 나와서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사실 네이버는 제가 안 봤어요. 거기 요새 뭐 최저점 이렇게는 보기도 힘들다고 하고 네. 소팅이 잘 안 돼서 메타크리틱하고 로튼 토마토에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개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최초 개봉한 근데 이게 또 그 베를린이나 기타 등등 시사회에서 해서 거기 또 다 점수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 메타크리틱 같은 경우는 일단 75점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generally favorable
등급을 받고 있고요. 파지티브가 메타크리틱은 아시다시피 이게 크리틱들의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조금 관객은 짜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포지티브가 16 그리고 믹스드가 5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네거티브는 없는데 점수를 보면 사실상 네거티브에 가까운 것들도 있어요. 일단 포지티브가 인디와이어가 90점을 줬고요. 더 타임즈가 80, 인디펜던트 이거 다 독일 영국 쪽이죠. 인디펜던트가 100점을 줬어요. 그 뉴요커도 80점을 줬으니까 꽤 높은 점수를 줬죠. 그리고 믹스드에서는 가디언이 60점을 줬어요. 그리고 할리우드 리포터도 60점을 줬어요. 그리고 버라이어티는 50점밖에 안 줬어요. BBC는 40점. 그 정도인데도 복합적으로 분류가 되는군요. 네, 40 이것도 정도. 믹스드로 분류가 되더라고. 네거티브가 분류가 아니라 희한하대. 그리고 로튼 토마토 안군이 애호하는 지금 신선도 88입니다. 많이 올라갔네. 처음 해봤을 때 몇 점이셨나요? 그거보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갔고. 근데 로튼에서도 약간 이렇게 미디어들의 얘기를 조금 보여줄게요. 이거는 익스트림 무비에서 그 골고님이 올려놓으신 거를 골고님이 이제 번역을 정리해 놓으신 거를 인용할게요. 근데 골고님도 오역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약간 감안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매시업을 같은 데는 뭐 로버트 패틴슨이 미키 세븐틴을 통해 도라이 매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했고요. 토탈 필름 이건 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미키 세븐틴은 로버트 패틴슨 역대 최고의 연기를 담았고 봉준호를 21세기의 가장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영화 감독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시켰다 해서 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옵저버 미키 세븐틴은 아주 예리하고 각이진 페이소스와 공포의 순간들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스펙터클하다. 하지만 2시간 17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헐렁하며 때로는 느슨한 영화로 때로는 서사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기도 한다. 이 서사적 긴장감이 느슨해진다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조금 있긴 해요. 좀 지루한 면이 있다. 네. 인디와이어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 가장 훌륭하고 움직력 있는 미키 세븐틴이 봉준호의 천재성을 흥미롭게 증명하는 이유는 바로 과거 그의 두 작품 설국열차와 옥자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융합된 느낌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하면서 A 마이너를 줬습니다. 버라이어티가 아까 짜게 줬죠? 네. 아쉽게도 봉준호의 비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화는 아니며 괴상한 면에서는 점수를 받은 만하지만 미키 세븐틴의 너무 많은 부분들이 엉성하고 과장됐으며 설교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간 그런 설교조의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 우화라는 측면에서도 또 네. 그렇고. 할리우드 리포트가 아까 60점을 줬는데 로버트 패틴슨의 과감한 1인 2역 연기는 이 영화를 충분히 재밌게 해주지만 풍자적 추진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마크 로팔로나 뭐 이런 등등의 영화가 우화적이고 풍자적인 게 좀 부담스럽다. 이 정도가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인디펜던트는 아까 점수를 많이 줬었죠. 스타 배우로서의 카리스마를 저당 잡고서 사랑스러운 괴짜를 연기하는 패틴슨이 최고조에 달한 영화다. 그는 이 영화에서 완전히 고삐를 풀고서 가장 예상치 못한 유쾌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대사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다들 궁금해하던데 BBC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휴 몽고메리라는 크리틱인가 봐요. 나쁜 소식 그리고 개봉이 늦어진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체로 이 감독이 만든 심각하게 실망스러운 영화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하고 5점 중에 2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패틴슨의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준 쪽도 패틴슨의 연기를 칭찬하는 측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확실히 패틴슨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정리하자면 분명히 이제 뭐 그야말로 제너럴리 페이버러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만장일치의 박수는 받고 있지 못한 것 맞아요. 같고 일부 또 굉장히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평도 크리틱 중에서도 없지는 않다. 이 정도입니다. 뭔가 왓챠피디아에서 되게 낮은 평점을 주신 분들 중에는요. 워너브라더스가 무단으로 봉준호 19를 프린팅해서 망쳐버린 졸작하고 1점 주셨습니다.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 1점. 요르고스 란티모스로 시작해서 옥자 2로 끝남.
요르고스 란티모스 음. 느낌은 전혀 못 받았는데. 그리고 정치 영화라서 싫었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네요. 뭐 본 감독은 그 부분에 관해서 정치 영화는 아니라고 그쵸. 뭐 수차례 얘기했고 음. 뭐 이런 독재자 부분은 뭐 루마니아도 많이 있고 있으니까. 뭐 필리핀에도 있고 네.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서 맞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다 자기 나라 지도자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음. 했습니다. 막 흥행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아침에 제가 익스트림 무비하고 무비코리아라는 데를 좀 이렇게 네. 보니까 거기도 역시 일반 관객들도 만장일치는 아니었던 거 아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사람이 매번 그렇게 뭐 아 그쵸.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재밌는 영화인데 음. 뭐 예전 막 기생충처럼 우와. 다만 제가 어제 얼핏 갑자기 왜 웃어? 라면. 아니 제가 본 재밌는 거 댓글 중에 있어요? 갑자기 입전 주신 분이 어. 그러니까 이거 오늘 죽고 다시 미키 18 개봉하는 거 맞죠? 별로였나 갑자기 보네. 웃음이 나왔네요. 네네. 어제 길을 가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인데 이 작품이 이제 1,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었단 말이죠. 할리우드에서도 많은 돈이 든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라고 한다면 뭐 한 300억 넘어가면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데 그걸 무려 5편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들인 네. 그런 영화인데 세계도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도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1,600억을 주진 않아요. 그쵸.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라는 데는 1,600억이 얼마나 대단한 돈입니까? 그 인류 중에서도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이 1,600억을 자유롭게 가장 쓸 수. 가성비 있게 쓸 사람 1,6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600억이라는 돈을 가성비 있게 쓰는 사람이 인류 영화 감독 중에서는 많지는 않을 거고 그쵸.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류가 효율적으로 투자한 거에 봉준호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봉준호는 그 1,600억 원을 써서 이 미키 세븐틴을 놓은 거고. 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하게 되겠죠. 그쵸. 관객이 하고 크리틱이 하고 관객의 평가는 뭐 스코어로 또 드러나기도 할 테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제 얼핏 들었습니다. 어쨌든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인류가 뽑은 굉장히 1,600억을 야 네가 만들면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 거야. 가장 잘 쓸 거야 이 돈을. 그러니까 1,600억 줄게 해봐. 그렇죠.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또 큰 부담이겠어요. 부담이겠어요. 나한테 네. 1,600억 준 테니까 야 너라면 1,600억 아깝지 않게 쓸 거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만치 벌어봐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 이상 그 이상은 벌 수 벌어. 있게 만들어봐인 라고 한 거니까.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최경사 평점을 한번 내려볼게요. 궁금하네. 안군부터 해볼까요? 제가 옥자에 3.5 줬더라고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뭉클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점 가지고 왔습니다. 4점. 네. 라미. 저는 좀 고민했는데요. 3.6을 사실 가져왔거든요. 근데 세븐틴이니까 3.7로 3.7점. 봉준호 감독님을 좋아하는 네. 사람으로서 3.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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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스는 여기다가 어떤 점수를 매겼을지 아직 영화를 못 보고 있어서 네. 예, 나중에라도 듣기로 하고요.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3.2점이었습니다. 네, 그게 제 점수였는데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올라갔겠네요. 있다시피 두 번째 봤을 때 훨씬 좋았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점수가 3.7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봉준호 감독은 뭐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최경사에서는 베이스가 4점에서 시작하는 감독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저 역시 그랬을 거고. 근데 오늘 몇 점 그래서? 3.8점입니다. 네. 우리의 평균은 3.8점입니다. 제 생각에 노시스님도 그렇게 고평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셨을 그래서 것 제 같아요. 생각에 평균이 4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시스님이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더 좋아하죠? 훨씬 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 맛을 좋아할 텐데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덜하다 보니 네네네. 왜 소스 나오잖아 소스. 소스는 나오는데 그거 노시스님이 질색했을 거야 진짜로. 보고 싶어요. 네. 돌아오세요. 네, 쾌차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거진다 된 관계로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최경사 221회 미키 세븐틴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본 감독이 이미 다른 애니메이션도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네.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작이 심해요. 예, 네. 후속작이 그렇게 멀리 남은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 뭐 서울을 배경으로 하나 네, 뭐 호러 영화를 네.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그 로그라인이 되게 그래도 호기심이 갔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참. 그 어떤 호선에 그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이야기를 맞아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 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책영사 221회는 위드무비, 노들섬, 콩나물라면 123, 자몽허니 블랙티, 김땡민 그리고 폴라, 책영사 만세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